빨간펜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역사 이야기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만날 임금은 누구라고요? 정조입니다. 자, 저번에 태조는 이성계, 태종은 이방원, 세종은 이도. 이쯤이면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럼 정조는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친구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조의 이름은 이산입니다. 네, 이산, 정조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정조 임금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조선 전기 때에는 세종대왕이 버티고 계셨다면 조선 후기 때에는 정조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한 왕이셨죠. 자, 그럼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왕이 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그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조 직전에 있었던 왕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영조입니다. 자, 그럼 보통 왕의 아들이 세자가 되었다가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영조는 정조의 아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 X. 네,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영조는 정조의 할아버지입니다. 오잉? 아빠 어디 갔어요? 다 아시죠? 자, 바로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예요. 원래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리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사도세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한테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게 이행이 되지 않자 결국 뒤주에 이제 가둔 다음에 거기서 굶겨 죽이게 됩니다. 너무 비극이에요.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자, 그러다 그때 정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혔을 때 정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여러분보다 어릴까요? 많을까요? 비슷할까요? 네, 바로 11살이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죠. 11살인 정조가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제발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할아버지였던 영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는 끝내 목숨을 잃게 돼요. 자, 그런 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좋겠어요? 밉겠어요? 엄청 밉겠죠. 아이씨, 할아버지 내 부탁도 안 들어주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엄청 미워할 수 있는데요. 정조는 할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네, 할아버지였던 영조도 정조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쭉 자라왔는데 보통 왕이 일찍 죽는 편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영조는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였던 정조가 이미 성인이 됐어요. 20살이 넘으면 성인이거든요. 이미 성인이 돼서요. 다음 왕으로 당당히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왕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합니다. 왜냐하면 정조의 아버지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하들이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 이제부터 복수다. 누가 죽이라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신하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 신하들 세력이 좀 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조 임금은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암살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정조 임금은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불이 딱 꺼지면 암살자들이 와가지고 할까봐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억지로 공부했어요, 진짜. 네, 이럴 정도로 위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자신의 권력을 쫙 다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뭐냐? 바로 왕의 오른팔 기구, 바로 규장각입니다. 자, 여기 키트 딱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규장각 설치. 박제가 정약용 등 인재를
발견한 곳은 어디일까요? 발굴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규장각 스티커 한번 찾아서 붙여볼까요? 네. 규장각은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창덕궁이 있죠. 정조 때는 경복궁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임진왜란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어디 살아요? 창덕궁에 삽니다. 근데 그 창덕궁 뒤쪽에 후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거기 너무 이쁩니다. 사람들이 비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비밀의 정원.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거기 예약하면 설명해 주시는 분이랑 함께 쭉 돌아볼 수 있는데 너무 좋아요. 부모님 쫄라서 가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 진짜 좋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그 안에 규장각이 있습니다. 네, 탁 지금도 있고요. 그 앞에 연못도 있어요. 부용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꼭 보고 인증샷 찍어주세요. 자, 이 규장각에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신분에 상관없이 쫙 모여놓고 능력에 따라서 탁 임명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일들을 시킵니다. 원래 규장각은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도서관 뭐 하는 곳이에요? 책을 쫙 보관해 놓고 사람들이 가서 읽는 거죠. 규장각은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왕실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왕이 역대 왕들이 쓴 글들이 있죠. 혹은 쓴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관해 놓는 곳이 규장각이에요.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과 관련됐으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강한 힘은 없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정조가 그 규장각을 딱 잡아가지고 핵심 기구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시키고 책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 재교육하는, 그 당시에는 신하들끼리 막 싸우는 게 있었거든요. 하지마 라고 말렸는데 그거 젊은 신하들 딱 뽑아가지고 왕한테 충성해. 내가 그럼 나중에 너를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라고 하면서 또 재교육도 시키는 핵심 기구가 규장각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규장각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를 등용했다 그랬었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왼쪽에 한번 볼까요? 서얼등용 하면서 서울 출신의 실학자로 누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뭐라고 쓴다고요? 박제가, 유득공. 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얼이 뭐예요? 서얼하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형,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홍길동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홍길동전 혹시 이야기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홍길동이 서얼이에요. 서얼이란 아빠가 양반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양반의 부인, 정식 부인은 한 명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당연히 양반입니다. 그런데 정식 부인 말고 다른 부인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서얼입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자라요. 같이 즐겁게 놀죠. 양반끼리의 아들이든 안 그러면 정식 부인이 아닌 자의 아들이든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조금 크잖아요. 공부도 같이 해서 좀 비슷하지만 좀 크면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때의 서얼들은요, 높은 관리가 되면 문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을 봤어야 됐었어요. 시험도 급이 있거든요. 가장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는 문과 시험을 양반은 볼 수 있지만 서얼은 못 보게 해놨습니다. 네,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일부러 막아놨어요, 법으로. 네. 그런데 그거를 일부 쫙 허용해 준 게 바로 정조입니다. 뭐해? 능력 있잖아. 야, 일로 와. 하면서 이제 등용한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서얼이 바로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박제가, 유득공이 막 학문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연구한 학문이 유학이긴 합니다만 백성들한테 실용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실학자라고 합니다.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뭐가 실용적일까요? 원래 조선시대 때 유학은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우주는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게 무슨 소리야?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근데 일반 농민들이 그게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일반 농민들이 관심 있는 건 뭐다?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실학자들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농경지를 잘 배분해 주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쪽과 아니야. 조선이 농업의 나라는 맞지만 이때는 조선 후기입니다. 이때는 농업보다는 상공업이 중요하다. 즉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박제가랑 이런 사람들은요. 농업보다는 상공업을 얘기합니다. 에이, 청나라 보니까 물건 많이 만들고 팔더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북쪽에 있는 청나라 좀 본받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공부하자, 배우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상공업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열심히 물건도 사서 쓰고 이런 걸 적극 장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는 물건 많이 사면 이거 과소비야 과소비 이렇게 사치스럽게 이렇게 물건 막 사면 안 돼. 검소하게 살아야지 돈 쓰지 막 이랬는데요. 박제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많이 써야 많이 만들고 그래야 더 좋은 물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한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는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금난전권이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이라는 것은 금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금지하다. 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점상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휴, 나 이거 한번 물건 가져가서 밖에서 한번 팔아봐야지 하면서 이게 판때기 하나 놓고 물건 하나 떼고 놓는다면 자 골라요 싸다 싸 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가서 물건 파는 거 있죠. 나라에서 허락도 안 해줬는데 거기서 팔라고. 네, 요런 것을 난전이라고 합니다.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고요. 전은 시장을 뜻합니다. 네, 권이라는 건 권리, 권한입니다. 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자기 물건 가져와서 야, 이 물고기 정말 싱싱해요. 제가 방금 잡아왔어요. 자, 사세요. 라고 허락도 안 받았는데 파는 상인들을 난전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금난전권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빨간펜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했대요, 정조는? 없앴대요. 네.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없앴다.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당시 수도였던 한성 안에서는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전상인이라고 딱 장소도 있고요. 거기에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한성, 도성 안쪽에서 장사를 절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장사하다 딱 걸렸다? 그럼 물건 다 압수당하고 바로 감옥에 갑니다. 이게 바로 금난전권이에요. 자, 그런데 정조는 야, 왜 니네만 장사해? 아니 다 같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장사해야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고 물건값도 좀 낮아지고 백성들은 서로 골라갈 수 있고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부 상인들만 배불렀던 금난정권을 없앱니다. 즉 자유롭게 한성에서 장사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군데 시장이 생기는데 오늘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얘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물건 사고 파는 게 조선 후기 때에는 많아졌구나. 그걸 적극 장려하는 게 뭐였다? 금난정권 폐지다. 엄마, 금난정권이 뭔지 알아? 한번 선생님 수업 듣고 가서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보통 선생님이 정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조 왕권의 오른팔, 규장각,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왼팔, 처음부터 암살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친위 부대를 만듭니다. 여기는 없지만 책에 있었던 장용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규장각, 장용영, 공부 잘하는 신하, 힘센 신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의 이상적인 내가 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겠어 라고 했던 게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 갔다 온 친구 손 들어볼까요?
안 갔으면 꼭 가보세요. 10월 달쯤에 수원화성도 축제를 하거든요. 그때 가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재밌습니다. 선생님은 가끔 갑니다. 너무 좋아요. 네. 수원화성 가면요, 쫙 성벽이 있거든요. 이 안쪽은 조선시대예요. 완전 조선시대예요. 근데 성벽 바로 왼쪽 바깥쪽에는요, 그냥 일반 집들이에요. 그래서 옛날과 오늘날이 같이 이렇게 뭔가 어우러져 있는 너무 그 분위기가 선생님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랑 함께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원화성을 정조 때 만드는데요. 정조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최첨단 기술, 그 다음에 보통 임진왜란 때 밑에서부터 막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할 기지 같은 것도 하나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수도인 한성보다 아래쪽인 수원 지역에다가 이제 성을 만들려고 했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정조의 아빠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세자.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죽었지만 그래도 효도를 다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왕이에요. 나 이제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사도세자의 무덤을 굉장히 명당 지역이라 알려진 화성이라는 곳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못 사니까 딴 데로 옮긴 곳, 그곳에다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수원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화성의 시작은 효심. 아빠, 이제는 효도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적 방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루고 싶은 도시를 한번 계획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도시. 이것들이 합쳐진 게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산입니다. 이게 수원화성이 굉장히 최첨단 공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군사적으로도 쫙 이렇게 적군 아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게 설계가 됐고, 특별히 이거 만드는데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똑똑한 신하였던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약용이 무거운 돌은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도구를 발명했는데 그게 바로 거중기입니다. 들거, 무거울 중, 기계. 그래서 거중기, 무거운 돌을 움직도르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적은 힘을 들이고도 쭉 올릴 수 있게 하고요. 사람들이 쉽게 이제 돌들을 나를 수 있는 또 도구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엄청 단축됐어요. 2년 정도? 이 정도로 엄청 빠르게 만들었고요. 정조 때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수원화성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전쟁도 겪고 막 하면서 많이 훼손됐어요. 보통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복원한 거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원형 그대로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멋대로 막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수원화성을 만들었을 때 모든 기록들이 담겨있는 설계도가 남아 있습니다. 수원, 화성, 성역, 의궤라는 건데요. 여기 딱 보면은 그림으로 쫙 그려져 있고요. 타사삭 해가지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동원됐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게 쫙 되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세계유산으로 탁 지정해 준 겁니다. 나중에 부모님이랑 꼭 같이 한번 다녀와 보세요. 이거 말고도 정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힘들죠? 여기까지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왕들도 참 많은 왕들이 있지만 어느새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왕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왕이기도 했지만 황제이기도 했어요. 누굴까요? 그분을 만나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죠?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여 따라오세요. 안녕.